악마는 왜 프라다를 입었을까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영화나 소설로 많이 접해보셨을 텐데요. 브랜드의 멋있는 외면 속 숨은 내면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으신가요?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악마는 왜 프라다를 입었을까 생각해보며 오늘의 방송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브랜드 속의 숨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송 악마는 왜 프라다를 입었을까입니다. 오늘 방송을 맡은 저는 전북대학교 방송국 아나운서 임화은입니다. 드디어 시험이 모두 끝났는데요. 다들 시험은 잘 보셨나요? 시험 기간엔 무언가에 빠지기가 정말 쉬운 것 같아요. 저는 시험 기간에 옛날에 우리 결혼했어요 프로그램을 정주행하다가 정용화, 서연 커플에 푹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곡은 정용화와 서연이 함께 불렀던 노래로 시작해볼게요. 그럼 바로 들어볼까요? 정용화의 처음 사랑하는 연인들을 위해. 오늘의 브랜드에 대한 퀴즈입니다. 이 브랜드는 명품 중에서 브랜드 가치가 제일 높은 기업인데요. 아마 프랑스 사람 중에서 제일 유명한 이름 중 하나가 이 브랜드의 창립자 이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브랜드를 쓰는 셀럽들은 셀 수 없이 많은 데다가 이 브랜드의 가방은 3초마다 보인다고 해서 3초백이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었는데요. 게다가 짝퉁도 이 브랜드가 가장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엔 나이대가 높은 사람들이 쓰는 브랜드라는 인식도 있었는데 요즘은 젊은 층이 열광하고 있는 브랜드이기도 하죠. 힌트를 드리자면 우리나라에 가장 잘 알려진 명품 브랜드이자 가방, 의류, 주얼리, 신발, 선글라스, 시계 등을 제작 판매하는 프랑스 명품 브랜드입니다. 이 브랜드는 어디일까요? 오늘 함께 알아볼 두 브랜드 중 먼저 알아볼 브랜드는 이 퀴즈의 답, 그리고 스투시인데요. 노래 듣고 와서 퀴즈에 대한 답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퀴즈의 정답은 바로 루이비통인데요. 여러분은 루이비통을 아시나요? 루이비통의 창업자 루이비통은 1821년 프랑스 앙셰라는 지역에서 태어났는데요. 그는 아버지의 재혼을 계기로 14살이 되던 해 파리로 갈 결심을 하고 무일푼으로 걸어서 2년 만에 파리에 도착합니다. 그는 당시 유명한 가방 제조 전문가인 무슈 마레살의 겸습공으로 귀족들의 여행짐을 꾸려주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주로 부자나 귀족들이 마차나 기차, 배로 여행을 할 당시 이 여행객들의 트렁크를 만들고 짐도 싸주는 일을 한 것이죠. 당시 귀부인들에게는 패티코트 위에 수십 미터나 되는 천을 늘어뜨리는 드레스가 유행이었는데 이들이 여행을 하면 수십 개의 트렁크를 마차에 싣고 다녀야만 했습니다. 루이비통은 이런 의상들을 구김없이 꾸렸고 곧 나폴레옹 3세의 부인인 외제니 항우의 총애를 받는 유명한 패커가 됩니다. 1954년 그는 마침내 자신의 이름을 건 가게를 차리게 되는데요. 이게 루이비통 브랜드의 시작이었습니다. 프랑스 자본주의의 성장으로 발전한 휴양 문화는 루이비통에게 큰 행운을 안겨줍니다. 당시 여행용 트렁크들은 여러 개를 쌓기 어려운 윗부분이 둥근 형태였고 매우 무거웠기 때문에 무척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1858년 루이비통은 방수 처리한 가벼운 캔버스 재질로 직륜면체 모양의 여행용 가방을 제작하게 됩니다. 이 트렁크는 프랑스 황후뿐만 아니라 유명 고객들이 사용하면서 널리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1892년 창업자인 루이비통이 사망하고 그의 아들인 조르주 비통이 사업을 이어받게 되는데요. 그는 트렁크의 모조품을 막기 위해서 트렁크에 무늬를 입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줄무늬 캔버스를 사용했다가 1888년에는 체크 무늬인 다미의 캔버스를, 1896년에는 루이비통의 L과 V를 겹친 지금의 모노그램 무늬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1889년에는 도난 방지용 잠금 장치까지 개발됩니다. 그리고 오드리 헵번은 루이비통 브랜드를 좋아해서 자신의 몸에 맞는 작은 사이즈 가방에 특별 주문해서 들고 다녔다고도 하는데요. 이 가방의 이름은 스피드백으로 오늘날 3초백으로 유명한 제품입니다. 시내나 강남 같은 곳에 가면 3초마다 보인다는 의미가 있죠. 이렇게 여행용 트렁크 위주로 제작하던 루이비통이 자동차 여행이 대중화되면서 다른 명품 브랜드처럼 손가방이나 여행용 가방을 만들어 큰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렇게 루이비통은 세계 최대의 여행용 가방 업체로 성장하게 되죠.
그럼 오늘의 브랜드 루이비통에 대해 노래 한 곡 듣고 마저 알아볼게요. 1936년 가스통 루이비통이 사업을 이어받게 되는데요. 이후 제품 라인업이 더욱 다양해지게 됩니다. 60년대와 70년대 초반엔 파리에서 루이비통을 사려면 줄을 2시간 이상 서야 하는 것도 다반사였다고 하는데요. 이 시기에 가족 경영으로 이어지던 루이비통에 약간의 변화가 생깁니다. 루이비통 창업자 증손녀의 남편 앙리 라카미에가 경영권을 잡게 되죠. 그는 북미 시장에 공을 들였고 1978년에는 일본의 첫 매장을 연대다가 1984년에는 대한민국에도 진출하는 등 아시아 시장도 공략합니다. 음악회나 전시회, 요트 경기처럼 부유층이 즐기는 문화 이벤트에도 후원을 강화하는데요. 이 시절에 매출과 회사 규모가 급성장하게 됩니다. 루이비통이 지금 같은 위상을 갖추게 되는 시기는 패밀리 비즈니스였던 루이비통의 주인이 바뀌면서부터인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LVMH 그룹 회장 베르나르 아르노입니다. 루이비통은 1987년에 샴페인, 와인, 꼬냑 등을 만드는 주류 업체인 모에 헤네시와 합병하여 거대 럭셔리 기업인 LVMH 그룹을 설립하게 됩니다. 루이비통의 LV와 모에 헤네시의 MH를 따서 지금의 LVMH 그룹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 LVMH의 경영권이 디올을 갖고 있던 베르나르 아르노에게로 넘어갑니다. 이 아르노는 경영자였지만 매력적인 캐릭터를 가진 디자이너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이었는데요. 이런 아르노는 전 직장에서 쫓겨난 한 천재 디자이너에게 관심을 가집니다. 그는 바로 마크 제이콥스였습니다. 마크 제이콥스는 천부적인 재능과 노력으로 20대에 페리 앨리스에 영입되었는데요. 90년대 초반에 스트릿 패션과 하이 패션을 접목한 그런지 룩을 선보여 미디어와 젊은 층한테 엄청난 환호와 관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보수적인 경영진들의 마음을 사지 못해서 회사에서 쫓겨나고 말죠. 이런 마크 제이콥스는 1997년 루이비통의 아트 디렉터로 합류하게 됩니다. 마크 제이콥스는 브랜드의 정체성은 유지하되 젊은 이미지를 가미하여 의류와 신발, 주얼리 컬렉션 등으로 상품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마크 제이콥스가 있던 1997년부터 2013년 말까지 루이비통은 이미지 변신에 성공한 건 물론이고 매년 5%에서 10% 이상씩 연매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크 제이콥스를 통해 루이비통이 명품 가방 업체에서 종합 명품 브랜드로 우뚝 서게 된 것이죠. 지금은 6시 32분, 여러분은 악마는 왜 프라다를 입었을까를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브랜드 속 내가 몰랐던 이야기, 오늘의 브랜드는 루이비통과 파타고니아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브랜드는 바로 파타고니아입니다. 파타고니아의 창업자인 이분 시나드는 어릴 적부터 클라이밍 등 아웃도어 스포츠를 즐겼는데요. 1953년 사냥을 위해 독수리와 팔컨을 훈련하는 남부 캘리포니아 팔컨 클럽에서 활동하고 14살 때에는 클라이밍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이분 시나드는 당시 친구들과 팔컨 둥지가 있는 절벽에서 등반하며 등반과 하강법을 배웠고 점차 커가며 여러 등반가와 친분을 쌓게 됩니다. 이후 그는 캘리포니아 요세미티 공원에서 절벽 등반을 하며 암벽 확보물인 피톤을 많이 사용했는데 피톤은 한번 사용하고 나면 항상 절벽 틈에 버려두고 와야 했습니다. 바위 틈새의 모양에 따라 알맞게 변형되어 들어가 박히도록 한 피톤은 한번 사용하면 모양이 변형되어 재사용이 불가능했기 때문인데요. 그런 피톤의 단점 때문에 몇몇 등반가들은 직접 강철 피톤을 만들어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시나드도 피톤 장비를 스스로 만들어 보기로 하고 고물상에서 장비들을 구비하여 직접 대장장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시나드는 첫 피톤을 만들어 그의 친구들과 등반 시험을 해보았고 그의 피톤은 주변 등반가들에게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시나드가 만드는 장비는 수요가 점점 늘어났고 더는 수작업으로 만들어 팔 수 없을 정도까지 이르렀는데요. 그리고 1965년 시나드는 등반가이자 항공 엔지니어였던 톰 프로스트와 함께 등반 장비의 디자인을 재정비하게 됩니다.
그렇게 쉬나드의 장비들은 멋진 디자인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튼튼하고 가벼우며 기능까지 뛰어났는데요. 이를 기반으로 1970년 쉬나드는 그의 이름을 딴 쉬나드 장비 회사를 설립하고 이는 미국에서 가장 큰 등반 장비 회사가 되었습니다. 쉬나드가 초창기 때 요세미티에서 등반하던 시절 그는 영국 럭비 셔츠를 입고 다녔는데요. 그의 옷은 바위에 쓸려도 튼튼했고 목 부위의 카라는 장비를 둘러매도 목에 쓸리지 않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등반가들도 쉬나드를 따라 럭비 셔츠를 구매했죠. 이에 쉬나드는 장비 회사를 하면서 등반할 때 입는 전문적인 의류도 필요하겠다고 생각해 의류도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의류 사업도 번창하자 그는 장비 회사와 별개의 이름을 붙여 브랜드를 론칭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파타고니아이죠. 오늘의 두 번째 브랜드 파타고니아, 노래 한 곡 듣고 마저 알아보러 가봅시다. 파타고니아는 아웃도어 브랜드로 시장에 등장했지만 창립자 이본 쉬나드는 회사의 이윤보다는 품질과 환경보호를 우선시했습니다. 그는 경영인보다는 환경운동가에 더 가까웠죠. 이러한 그의 비즈니스 철학도 수익으로 연결한 인물이 있었는데 그는 바로 마카리오입니다. 그녀는 단기적인 회사의 수익보다 30년 단위의 장기적인 플랜을 통해 수익을 천천히 끌어올리는 것에 집중했는데요. 그녀가 2008년 재무책임자로 가장 먼저 한 일은 고객에게 제공되던 포장상자를 재활용이 가능한 가방으로 바꾼 것입니다. 이후에도 그녀는 파타고니아의 포장들을 모두 재활용을 통해 만들어진 것들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비용 절감을 한 파타고니아는 자신들의 제품 광고와 환경운동 캠페인을 동시에 진행하는 독특한 광고를 선보이는데요. 그렇게 파타고니아의 연 매출은 수직으로 상승하게 되죠. 마카리오는 이에 그치지 않고 식품 사업과 전자상 거래, 환경 관련 여러 스타트업에 투자하면서 브랜드의 일관성을 잃지 않고 효과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파타고니아가 환경을 보호하는 방법에 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파타고니아는 재활용된 원단을 주로 사용하며 꾸준히 리사이클링 히트 아이템을 내고 있습니다. 재활용한 폴리에스터를 사용해 레인 재킷을 만들고 나일론과 울 등을 재활용해 플리스 재킷도 만들어냈는데요. 이들은 페트병이 폴리에스터 소재로 만들어진다는 거에 착안하여 플라스틱 공병을 재활용해 소재를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플리스 재킷 한 벌을 만들 때 플라스틱 병이 25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약 10년 동안 2,800개의 공병을 재활용해 플리스 재킷을 만들었고 이들의 아이디어는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지구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자는 소비자들의 거대한 목소리와 맞물려 파타고니아의 상징과 같이 자리매김했습니다. 다른 패션 브랜드들이 매출의 5%에서 10%를 광고비로 사용한 데에 비해 파타고니아는 매출의 1% 미만을 지출하는데요. 좋은 제품은 저절로 팔린다. 불필요한 광고는 불필요한 소비를 유도할 뿐이다 라며 우리의 옷을 구매하지 말아달라는 캠페인도 벌였습니다. 노래 하나 듣고 올게요. 제스클린의 Hold My Hand. 다음 주 방송에서 다룰 브랜드에 대한 퀴즈 타임입니다. 정답을 맞히시는 분께 소정의 상품을 드리고 있으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 브랜드는 요즘 들어 조금 유명한 브랜드가 되었지만 원래는 디자이너나 예술가들 가운데서만 유행하던 브랜드였는데요. 수작업과 희소성, 내구성이라는 세 박자에 업사이클링이라는 친환경 이미지가 더해져 사람들에게 폭발적인 반응을 얻게 되었습니다. 패션 업계에서 지속가능한 패션이 대두되고 이 브랜드는 이러한 트렌드의 중심이 되어 업사이클링의 선두주자로 유명해졌는데요. 이 브랜드의 이름은 독일어로 금요일을 뜻하기도 하며 이는 창립자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또한 제품들은 버려진 천막과 자동차 방수포, 자동차 안전벨트, 고무 튜브 등으로 만들어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모델이더라도 똑같은 제품이 없는 데다가 재료의 특성상 제품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가격도 매우 비싼 편이죠. 이 브랜드는 어디일까요? 전북대학교 방송국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정답을 알려주세요. 소정의 상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몰랐던 루이비통과 파타고니아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조금은 새롭게 느껴지셨나요? 다음 주에도 색다르고 재미있는 브랜드 이야기 들고 올게요. 그때에도 함께 해주실 거죠? 목요일 저녁 6시 브랜드 속 내가 몰랐던 이야기, 악마는 왜 프라다를 입었을까 였습니다. 마지막으로 MC몽의 I love you, oh thank you 듣고 마무리해볼게요. 지금까지 제작 연출의 김예진, 기술의 도은서, 모니터의 조민주, 진행의 저는 임화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